엄격하게 이 배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수전노, 그다음에 남한테 베풀기를 지나치게 이제 억제하는 한다.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에도 예, 그런 해석을 지나치게 이렇게 억제하는 것이 몸에 밴 그런 행동. 그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한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얘기를 하는데 아기가 이제 어머니야 이제 남아라고 한다면 이게 저기 남근기예요. 남근기고 남근기. 예. 성기기는 그 이후 청소년 때. 이후. 남근기. 남근기 때는 성이 이제 어머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이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여탕에 가세요? 그렇죠. 의식 못하지 않아요? 그때 여탕에서 거부당하기 시작할 때 제가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어. 8살 때 끌려갔어요. 끌려갔대. 예.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갔는데 거기 그 누나들이 그 카운터를 보고 있는 누님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너 몇 살이니? 여기 와도 되는 거냐? 그 얘기를 하니까 올 곳이 못 되는구나. 아니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세요? 예, 기억이 나요. 예. 왜냐면 그 누나들의 반응 때문에 좀 너무 막 깜짝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 큰 애가 여기로 왔나 이런 반응을 했어. 그런 걸 기억하시다니 저 부럽습니다. 근데 성적인 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 누나들의 반응만 기억나요. 상황과 반응. 네, 그것만 기억이 나요. 어릴 때지만 무안하고 상처받았던 것 같아. 무안까지는 아니고 뭔가 좀 당황했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욕탕 안에 들어갔는데 같은 반 여자를 만났어요. 너무 좀 자기적이야. 아니 진짜야 진짜. 진짜 만났어. 그래서 그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것 좀 나눠주세요. 기억을 강렬한 남근기. 네, 강렬한 남근기 기억을. 아니요 성적으로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흐름을 끊어놓는 것 같아. 아니야. 이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이제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말하자면 자기만을 사랑해주기를. 근데 어머니 옆에는 아버지가 있어. 온전하게 이제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를 없애고 싶다라는 이제 욕망에 시달린다고 보는 거죠. 프로이트가 봤을 때. 이건 뭐 소원 성취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꿈을 꾸겠네요. 꿈을 꿔서. 그렇죠. 뭐 그런 꿈을 꿔서 이제 꿈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얘가 이제 사회화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이제 그런 질서를 사회적인 의미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하나의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게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한 심리 발달 단계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의미로. 그럼 기본적으로는 다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원천적으로는 반사회적인데 특별한 폭력이나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화가 되고 길들여지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말하자면 기본적인 가장 욕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자체가 사회화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본능 자체가 그래서 문명도 이제 계속 건설하고 그러니까 본능 자체가 내가 결합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한 그 욕구가 계속 있는데 그 결합하지 못한 것을 보편적으로 승화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 윤리가 그런 데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은 아주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욕구를 이제 넘어서는 그 어떤 일종의 리비도 이런 리비도 같은 것들은 이제 승화돼서 좀 바꾼다는 거예요. 변환시켜서 그래서 뭐 그걸 이제 가족에서 뭐 사회 이런 차원으로 이제 크게 보편적 승화를 시킨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뭐 정확히 아는데 결국은 그 프로이드가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사회라고 하면 그게 약간 신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교요? 종교를 기독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죠. 그러니까
그 사회나 구조나 체계에 대한 내용, 가부장적 가치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인간 개인에 대한 내용들을 확장시키면 결국 인간 세계 전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내용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어려워. 조금만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원래 인간 개체는 되게 욕구적이고 욕망적인 존재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슈퍼에고가 존재해서 그 슈퍼에고의 억압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내용도 원래는 내가 어머니를 탐하고 싶지만 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슈퍼에고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아버지의 권력이고 폭력인데 그것이 윤리와 도덕적 체계로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네. 넘어갈 수 없는 형태로.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욕망적이라고 하면 그 욕망적인 가치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어머니가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성적인 대상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내용이 터부시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구성 자체가.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잖아요. 원래 주어진 거지. 그거는.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신이잖아요. 그거는. 신의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은. 아, 초월적인 네. 어떤 슈퍼에고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신성이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이거는 그런 질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런 거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던 거고 내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도 그럴 거니까 그거는 인간계에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결국 종북에는 그런 뭐 윤리와 도덕의 형태로 형성돼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인간의 형태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서구 근대 철학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신성에 대한 내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성에 대한 내용이 반이성적인 형태로 무의식을 말하고 하지만 결국 이성적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이 있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뭐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하고 무의식을 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간 의식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도덕으로 말하든 아니면 윤리로 말하든 아니면 신앙적인 형태로 말하든 어쨌든 간에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굴복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욕망적인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 프로이트도 20세기를 열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지평을 개척했다라고 뭐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결국은 그 옛날의 그 신화적인 상상력 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근대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에 대한 얘기로 환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개인들마다 서사하는 구조는 다르지만 네.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의 제자가 이제 융이었는데 융이 얘기한 원형이죠, 원형. 집단 무의식.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로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번 후에 구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 질서, 보편적인 어떤 무의식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오크쌤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 번쯤 고민해볼, 생각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뭐 얘기를 더 끌어나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이트 이론의 어떤 그 영향, 예술, 그 다음에 문화, 심리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20세기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초월적 질서, 기존의 어떤 현실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어떤 욕망, 무의식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존의 질서와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영화나 대중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게 맞죠? 뭐 네. 어떻게 보세요? 20세기 이후 문화 이렇게 얘기하면 프로이트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 프로이트가 과학자이기는 하지만 뭐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과학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한계가 제시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과학자였을 텐데 그 사람이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과학자가 하는 일이 원래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실험 관찰하는 거잖아요. 네.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실험 관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무의식의 세계, 어둠의 세계, 뭐 밤의 세계 이런 것들에서 끌어와서 그것을 과학의 대상화한 게 이 사람의 업적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예술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밤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런 것들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제 미술가들이 1920년대, 30년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살바도르 달리를 필두로 해서 샤갈, 뭐 마그리트, 키리코 이런 사람들이 그 초현실주의자라고 해서 그 뷰뉴엘 그렇죠. 영화에서. 영화 감독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나 이제 미술계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빌려와서 작품 활동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한계가 있는 것이 딱 봤을 때, 지금도 우리가 그 그림을 봤을 때 되게 생경하고 낯선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미지가 되게 기괴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작품에 프로이트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어떤 무의식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술의 대상이 뭐 중세 시대에서는 신을 그렸고, 그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이는 세계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을 했고, 그 이후에 프로이트의 관점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술의 대상을 삼은 것이 무의식, 꿈의 세계 이런 것들. 되게 신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들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미지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생경하고 신선했을 수 있는데, 프로이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이론에 대한 전체 부정이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딱 그릴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초현실주의자들은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미적 형식이나 여러 가지 이성적 사고가 개입해서 그걸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아요, 프로이트는. 그래서 자기 이론에 대해서 그냥 부정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근데 뭐 미술가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도의 미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도 그냥 그 꿈에 어지럽고 그다음에 생경하고 기괴한 이미지들을 그리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부분 자기의 의도나 미적인 의도가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이를테면은 꿈이라는 거는 이드가 그대로 그냥 발현이 된 건데, 그런데 미술가들이 그걸 형상화시킬 때는 뭐 에고나 이런 다른 이성적 작용들이 그렇죠. 다 담기니까 자아의 의도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걸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드가 그렇죠. 온전히 오히려 굉장히 이드 자체를 훼손시키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다. 슈퍼에고까지 갈 책임은 전혀 없고, 합리적자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미적 쾌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의도나 통제가 필터링이 한 번 더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미술 관련. 근데 또 제가 미술가들을 또 대변을 한다면 미술가나 영화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사실관계에 대한 그렇게 큰 책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라는 게 그 프로이트 사상 얘기.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꿈을 그대로 이미지화할 책임은 없지 않나. 그 꿈에서 어떤 사실이 벌어졌는지. 그걸 해석하는 그 입장 나름이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이 다큐멘터리도 그래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되게 사실적인 거다.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그 담겨져 있는 현상만 그대로 보도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서는 프레임 작용도 있고 편집도 있고 뭐도 있고 뺄 거 빼고 그다음에 자기 작가 의도에 맞는 부분들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이제 편집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게 아예 사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 거다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달리가 이제 또 되게 이제 천재인데, 제가 봤을 때 프로이트도 천재고 이제 달리도 천재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둘 다 자기 태도가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천재이면서도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태도가 상당히 강하고 자기 태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프로이트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달리가 프로이트를 찾아서 그 영국 런던으로 넘어가서 그때 프로이트가 나치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살고 있었는데, 만나가지고서는 자기가 이해한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떠드는데 프로이트는 이제 관심도 없었고 또 구강암에 걸려서 듣지도 잘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든 프로이트랑 이제 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왜냐면 헤어질 때도 프로이트 초상화를 그려서 그 프로이트 초상화가 프로이트 박물관인가 도서관에 걸려 있거든요. 그때가 프로이트가 말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몇 년, 한 20년 된가요? 그러면. 그쵸. 39년에 죽었으니까 39년, 예. 40년대 말이었겠네요. 혹시 달리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영어를 잘했나요? 프로이트는 영국에 있었으니까 잘했겠죠?
그건 알 수 없는. 언어가 잘 안 통해서. 근데 그림은 언어가 아니니까 그림만 남아서 지금.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제 네. 패스하시고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달리가 이거는 뭐 이제 프로이트 이론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달리가 생각한 것이 미술 역사에 남으려면 프로이트 이론 정도는 자기 그림을 뒷받침해줘야 된다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프로이트와의 연결 관계를 공고히 하려고 프로이트 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러한 달리의 열정 때문에 프로이트 하면 생각나는 미술가는 달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이트가 한 작업이 판타지를 해방한 거고 또 그림으로서 판타지를 해방시킨 게 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 사이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판타지를 해방한 것이 애니메이션이나 디즈니랜드잖아요. 그래서 달리가 이후에 월트 디즈니랑 이제 협업을 같이 하게 되고 그쵸.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 이제 달리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프로이트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들을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 욕망을 드러내고 그거를 이제 어떤 이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되게 많잖아요. 사이코 같은 히치콕의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예전에 봤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페드라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자동차 사고 죽는 네, 자동차 사고로 죽는 그 영화인데. 아, 그 옛날에 한국에 개봉할 때 죽어도 좋아라고 개봉했던 그 페드라요? 그거 같아요. 그거죠, 그거. 그것도 이제 새어머니와 아들과 이 금지된 사랑. 아버지가 이제 그걸 알지. 그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막장 드라마. 그거보다 조금 더. 요즘 종편 보면 그런 거 저번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김치로 막 싸대기 때리고. 그거랑 좀 다른 건데. 이게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페드라는,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게 어렸을 때, 이게 보면 안 되는데. 네, 어렸을 때 볼 영화는 아닌데. 네, 어렸을 때 볼 영화는 아닌데 되게 이제 나름대로 뭐랄까 충격적인 어떤 그런 상황.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줬던 그런 이제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그 정도 충격이 있었던 게 그 길이라는 영화였어요. 길. 페데리코 펠리니 영화였는데 정말 충격적인 영화. 초등학교 때 보면 안 될 영화인데 그렇죠. 그걸 봐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고통에 빠져 있어. 오래 빠져 계시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데미지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아무튼 주로 보면 안 되는 영화를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봐야 될 영화 잘 안 그렇죠. 보고. 이게 뭐 너무 이렇게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좀 끌리진 않잖아요. 그 비디오가에 갔을 때 초록띠나 노란띠는 흥미가 없는. 흥미가 없죠. 네, 그 아, 빨간 띠가 빨간 있어야만. 띠가 색깔이 주는 그 자극. 네. 그 데미지 금의 마지막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데미지의 그 장면은 마지막 잊을 수가 장면도 없습니다.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그런 그 욕망, 네. 본능, 그다음에 주어진 질서에 대한 억압적 질서에 대한 거부 이런 의미에서 있어서의 아주 꽤 괜찮았던 그런 기억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번 하시고 끝내실까요? 정리하실까요? 오늘 이제 첫 방이니까 빨리빨리 좀. 그 프로이트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 그것만 저희가 한번 딱 짚고 나가면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반화는 어렵고 자기가 가진 경험의 근거에서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우기는 과정에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많이 포포한테 지적을 받았죠. 사입이다. 과학 같지도 않은 건데 그걸 과학의 이름을 포장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이 이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합리적으로 그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이트 이론은 모든 것을 너의 어렸을 적의 기억 때문이다. 모든 것은 너의 어렸을 적의 그 욕망 충족의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종교 영역으로 이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데 실질적으로 임상 과정에서 아직도 이 억압된 어떤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 정신질환이나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 문제, 억압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빅데이터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인과성보다 상관성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먹었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더 강화되게 되면 프로이트의 이야기가 더 잘 설득력이 넘어올 수 있고 아까 그 박군이 말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저는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도 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신이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기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팟캐스트를 녹음을 이제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로 한마디씩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그냥 하세요, 종료. 뭐 한마디씩 해.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